Distinguished guests.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년 전에 정부 내외의 많은 개혁가들이 열린 정부 파트너십을 론칭하였습니다. 보다 더 투명한, 또 참여적인, 또 포용적이며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OGP를 창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서밋은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주년을 기념하여 저희 커뮤니티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주주의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노력을 배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체 글로벌 서밋 프로그램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www.ogpsummit.org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조주연입니다. 포용적 디지털 혁신 전체 회의에 와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오늘 디지털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스페인어 각각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상단 오른쪽에 선호하신 언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대화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례 없는 수준의 기회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민들은 공공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공공정보 또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성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플랫폼의 힘과 그 영향력은 더욱더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오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응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다양한 순서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정부가 글로벌 서밋의 개최국으로서 환영사를 진행을 해주시겠고 2개의 라이트닝 토크 발표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디지털 공공재, 열린 정보를 통한 디지털 보호장치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디스커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질의가 있으시거나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코멘트 창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SNS 통해서도 해시태그 OGP 서밋을 통해서 적극 상호작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임혜숙 장관님을 모시고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입니다. 포용적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2021 OGP 글로벌 서밋 전체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 OGP 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디지털 혁신 정책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화상으로나마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조연설과 패널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나고 경제활동의 영역과 기회를 확대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 코로나19의 확산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여 우리 사회의 비대면 전환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접근성 관점에서 불평등과 차별이라는 새로운 도전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소외지역 거주자 등 디지털 약자들에게는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의 심화는 어느 특정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문제입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발생하고 있고 격차의 대상도 넓고 광범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시민사회와 각국 정부는 계층 간, 소득 간,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결 방안을 찾고 함께 고민하고 연대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내의 참석자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0년 6월
범부처 디지털 포용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디지털 포용 전략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디지털 공공재에 연결될 수 있도록 농어촌 등 소외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5G 인프라 구축, 공공 와이파이 설치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디지털 이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통신료 지원, 어르신 디지털 역량 교육,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 개발, 보급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한국 정부의 디지털 포용 전략과 적용 사례들을 오늘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오늘 열리는 2021 OGP 글로벌 서밋 전체 회의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포용적 디지털 혁신을 위한 각국 정부와 국제 시민사회의 역할 및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서로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OGP 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특히 디지털 포용의 확산 등 OGP의 역할 확대와 발전에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혜수 장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패널 토론에 대해서 저희가 배경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 개의 라이트닝 토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아 앤드루스 뉴질랜드의 연립정부 혁신가님께서 어려운 국면에서 신뢰받는 또 참여적인 정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손성민 시민 해커님께서 디지털 행동주의 차원에서 시민 해킹이 공익과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두 개의 라이트닝 토크 발표 이후에 저희는 이번에 OGP 임팩트상을 수상한 미주 지역의 핫라인 311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핫라인 311은 파나마에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100만 건 이상의 청원 또 민원을 전화 또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제기를 했고 90% 이상의 해결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뢰받는 공공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에서의 공공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대중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을 받았을 때는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믿지 않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보, 통신, 또 디지털 서비스 그리고 법, IT 등과 같은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가짜 정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통해서 더 악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이 실제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도 온라인에서 게임에 접근을 하고 노출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가짜와 진실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만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회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나 기계를 이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원칙은 매우 단순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신뢰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신뢰받을 정도, 그 정도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프로세스와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감사를 할 수 있어야지만 감사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어떻게 청원을 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견제가 실제로 어떻게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일까요?
어떤 무언가가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 시민들이 우리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 5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문화별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정말 우리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시민과 함께 공동 창출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신뢰받는 정부에 대해서 핵심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1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전제로 저희가 마련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역사에 두고 있습니다. 행정법이라는 그런 역사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원칙이 사실 이런 디지털 콘텐츠에서도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진실성이 됩니다. 정부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은 추적 가능성이 되고 이의제기 가능해야 되고 감사 가능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중심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사람 중심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 또 사람 중심의 어떤 공익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람 중심성을 얘기를 할 때 사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측정 방법을 통해서 사람 중심적인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 중심적인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단지 선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공 서비스 그리고 정책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여기에 관여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 중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얼굴들이 사실 기계가 생성한 것입니다.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유저로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향후 기계가 그리고 컴퓨터가 우리의 서비스를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정한 수준의 감시 감독 기능을 설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으면 향후 사람과 기계 간에 계속해서 무기 경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러한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늘 급하게 쫓겨서 어려운 결정을 계속해서 내야 되는 시민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뢰받는 수준의 그런 결정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력이 있게 된다면은 저희가 사람과 기계 모두 다 함께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좋은 양질의 인력이 양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그럼 AI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AI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추적 가능성, 이의제기성, 감사 가능성, 그리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리고 책임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추적 가능하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추적 가능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누군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픈 그리고 디지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이 디지털하지 않으면 사실 확장성이 없고 그리고 디지털이 오픈되지 않으면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픈성을 얘기를 할 때 개방성을 얘기를 할 때 그것은 공공 대중의 신뢰와 그런 시민들의 자신감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개방성이 오픈네스가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발명했기 때문에 재발명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발명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축한 모든 것은 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신뢰를 받아 마땅한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시스템 인프라, 프로세스 그리고 문화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 마땅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드포코리아 활동가 손성민이라고 합니다. 민간 협력의 사례로 코드포코리아와 개인정보위원회가 함께 진행을 했던 개인 안심번호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 안심번호는 코로나 출입 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한글 2자리, 숫자 4자리로 구성된 가상의 코드를 기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 않아 어떤 내용인지 유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 확진자 동선 파악 등 방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출입 명부가 도입이 되었지만 전화번호와 이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혹시 유출이 되진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요즘 따라 대출이나 광고 문자가 많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실제로 출입 명부가 마케팅에 활용되거나 아니면 거래되거나 출입 명부에 적혀있는 모르는 이성의 연락처를 보고 연락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출입 명부를 작성하면서 항상 이 점이 걱정스러웠었고 최근 들어서 광고 문자가 많이 오지 않나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2020년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코드포코리아의 수기 명부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7인의 활동가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을 하였고 ARS, NFC 체크인 등 9개의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내서 이들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 9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전화번호 대신에 가상의 코드를 기입하는 방식에 흥미를 느끼셨고 이것이 개인 안심번호의 기초 아이디어가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저희가 개발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용역 계약을 통해서 저희에게 별도 비용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공익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민간 협력에 좋은 선례를 남기자는 취지로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재능 기부로 진행을 했습니다. 메신저와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정부 서울청사에서 2~3차례 정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분들과 플랫폼 사업자들과 회의를 가져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나 아니면 추진 일정이나 시기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자리에서 한글에 부적절한 코드가 있을 경우 이거를 배제하자는 이런 여러 가지 개선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초창기 협의된 개인 안심번호의 사용자는 스마트폰 사용자층이었습니다. 010 번호만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코드포코리아 내부에서 조금 더 조사를 하다 보니 010 번호 말고도 016, 017 같은 번호도 아직도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통신사에 010 번호가 아닌 번호에 대한 전화번호들의 현황과 체계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하였고 정부에서 주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010 번호만이 아닌 모든 전화번호에도 대응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발빠르게 정부에서 저희가 요청한 데이터를 주셨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비스 기획, 도입, 개발까지 민간 협력을 통해서 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원활하게 그리고 빠르게 성공적으로 개인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와 같은 학생이나 아니면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현업 개발자들이 모두 모여있는 시민단체에서 시민이 직접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으로 아이디어를 낸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와의 협업은 빠르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본질적이고 아니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널 커뮤니티 싱크탱크의 페드로 콜메나레스입니다. 우리는 311 핫라인을 공동으로 구상한 시민사회 단체입니다. 311 핫라인은 제2차 파나마 열린 정보 실행계획 이행 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디어를 정부기관이 선택하고 정부 정책에 적용해서 현재 대민 서비스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OGP 임팩트상을 수여해 주신 열린정부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계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우리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자국의 열린정부 실행계획 실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 길이 보다 나은 거버넌스를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311 핫라인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정부의 다른 도구들과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양한 플랫폼과 연결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툴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민들과 연결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311 핫라인 대민 서비스 센터는 2010년에 개설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파나마의 전문인들이 시민이 제기하는 모든 민원과 청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3.11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열린 정부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과 청원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해결하기로 한 약속에 대한 이행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대통령님의 입회하에 제4차 열린 정부 실행 계획이 승인되었는데 여기에도 3.11 대민서비스센터가 공약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개설 이후 지금까지 1,800만 건의 민원을 처리했는데요. 민원 접수 방법은 전화, SNS 그리고 최근 오픈한 대면 창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접수된 민원 중 93%는 이미 해소 또는 해결되었고 나머지 7%는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통당국의 운전면허증 발급부터 크레인 관리 및 운영까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민원이 우리 센터를 통해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센터는 코비드 상황에서 디지털 바우처, 백신 접종 프로그램, 사회보장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3.11 대민 서비스 센터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사용하고 더욱 발전해 센터에서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가 공공정책 입안을 위해 사용되고 이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3.11 핫라인은 국가 거버넌스 혁신 부처가 주최하는 프로젝트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이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 3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의 설계는 자국민들의 욕구 해소 방법을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니즈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력이 필수입니다. 파나마가 매일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혁신이 요구됩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혁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피아님, 성민님, 그리고 파나마의 핫라인 311 팀 축하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의 패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가타 콜롬비아 데이터 분석 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아우라 치푸엔테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널에는 훌륭한 분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아멜리 드 모샬랑 프랑스 공공서비스부 장관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타마 피터캅 에스토니아 국무부 장관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페르난도 스트라파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비서실장 겸 대외 담당관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또한 OGP 특사이시기도 합니다. 난지라 삼불리님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보건혁신연합 공동대표이자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우라 치푸엔테스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밀리, 타이만, 페르난도 또 난지라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공공재 패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번 패널은 포용적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한 전체 회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우라 치푸엔테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공간과 플랫폼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참여의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화가 지난 몇 년 동안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은 OGP 플랫폼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열린 정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시민사회와 정부를 위해서 많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패널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디지털 혁신이 공공재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는지 논의를 하고 어떻게 정부가 디지털 영역을 활용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사용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시민사회와 협업하여 왔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만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 또한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공공재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각각의 패널 분들의 의견을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답을 해주실 때에는 3분 내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몽샬랑 장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프랑스 정부는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세우고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신뢰를 디지털 영역에서 구축하려고 하고 있죠. 최근에 프랑스의 OGP 행동 계획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출범이 되었는데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회와 위험을 모두 인지하고 계실 텐데 프랑스 정부가 구체적으로 공공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한 디지털 툴을 이용해서 시민 참여를 어떻게 촉진하고 계신지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파리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네, 제가 잠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잠깐 말을 중단했었습니다. 저희 마크롱 대통령께서는 OGP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디지털 산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참여 그리고 책무성을 저희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디지털은 상당한 기회이지만 또 많은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라고 했을 때는 이에 대한 또 규제가 같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에 답하기 전에 프랑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OGP를 위해서 지원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특히나 열린 정부, 프랑스어권 열린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700만 유로를 투자할 것이고 부르키나파소, 튀니지, 니제르, 베냉과 같은 국가들과 저희들은 계속해서 협업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발표해드릴 우리의 제가 크루아루주 적십자에서 저희 새로운 구상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프랑스어권 국가들과도 저희들이 계속 같이 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는 디지털을 활용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한 우리가 공공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디지털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신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특히나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정보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또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지자체에서 모든 카운티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4개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에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300만 명의 프랑스 사람들이 디지털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피드백을 저희들이 경청을 했고 이 응답자들의 75%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를 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공 서비스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거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공공 서비스를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시민들과 협회 그리고 기업체들 그리고 학생들 이 모든 주체들을 공공행위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 구상 억셀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새롭게 런칭하게 되었는데요. 국가의 공공 정책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수많은 시민 주체들이 있을 때 이들과 함께 협업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관님. 제가 사실 열린 정보 이슈를 처음 접했을 때가 프랑스에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많은 발전과 진전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타이마르 페타르캅 장관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도 이런 관련된 경험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에스토니아는 강력한 디지털 정부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그리고 또 매우 성공적으로 전자정부 모델을 도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초반에 이런 일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제 질문은 디지털화도 전자정부 관련해서 다양한 단계들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단계들이 에스토니아에 있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에스토니아가 시작했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화를 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90년대에 저희가 독립을 쟁취한 이후에 사실상 그때 당시 리소스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저희와도 같은 아주 작은 나라, 약소국에게 있어서는 저희 에스토니아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사실 아주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부문, 공공 부문 막론하고 우리가 디지털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물리적으로 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제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함께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민관 차원에서 함께 출발점을 찾을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저희가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디지털 문해력을 더욱더 향상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저희 정부가 민간 부문과 함께 협력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민관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우리가 협업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의 신뢰가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혼자 있다면 뭐 빅브라더식의 뭐 감시 체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민간 부문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뢰를 보내주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디지털에 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먼저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양한 사업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엑스로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디지털 사회 백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체 정보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디지털 데이터가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교환이 되는 것인데요. 또 저희 정부에서는 이런 인프라가 우리가 공공 서비스는 다 제공을 하긴 하지만 에스토니아 ID 카드와도 같은 기술, 지금 저희가 20년이 된 이런 ID 카드 기술이 있는데 이거의 기술은 사실 민간 부문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 서비스도 이런 민간 네트워크에 다 구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문해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디지털 문해력에 저희가 한 20년, 25년 전에 이 나라의 컴퓨터화라고 할 수 있는 PC를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뿐만이 아니라 노년 세대에게도 교육을 제공해서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 있어서는 특별히 고안된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습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서로 함께 노력해서 이제 인구에게 저희 전체 시민분들에게 노력을 해서 디지털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조치들을 취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디지털 인프라가 완성 단계에 들었을 때 그 전자 ID 카드 그리고 또 엑스로드 등과 같은 이런 구상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를 통해서 정부 서비스를 모두 디지털화하는 소위 말해 전자정부 서비스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한 15년 전쯤이었을 텐데요. 그때 페이퍼레스, 다시 말해 이제 종이가 없는 그런 전자정부로 전환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 관료주의 차원에 있어서 종이가 없는, 서류 없는 식으로 저희가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자선거 제도가 있었습니다. 2005년에 당시 지방선거였었는데요. 지방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 인구의 1.9%가 디지털 전자선거를 했었습니다. 올해 또 저희가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몇 달 전에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체 인구의 46.6%, 다시 말해 모든 유권자들의 46.6%가 투표를 전자상으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어떤 우리 사회의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선거와도 같은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것 역시도 저희가 디지털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ompetition between 여기에 저희 에스토니아에서는 또 공공기관들 간에 선의의 경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잘 디지털화해서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있어서 선의의 경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세금 신고를 하는 것도 전자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전체 에스토니아인들의 99%가 전자 세금 신고를 하고 있고요. 세금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서류 양식 같은 것도 사전에 다 기입이 돼 있고 자동으로 다 기입이 되고 그래서 너무나 편리하게 시민분들이 전자적으로 디지털화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골치가 아프거나 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제 세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납세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편리하게 이미 다 기입이 된 것을 그냥 내가 체크만 하고 몇 분 안에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forward. It's 물론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저희는 늘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술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저희 정부 차원에서 공동 창출할 수 있는 시민들과 함께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축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게 의회에 정책으로 들어와서 이게 승인이 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나의 시스템에 우리가 다 구현을 해서 모든 것이 디지털화돼서 사람들이 어떤 단계에 아이디어가 이제 어떤 단계에 있는지 현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경과를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명성이 매우 보장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과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설명을 해주셨고 아주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저희가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참고해서 시민들을 위한 디지털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페르난도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화상으로 접속하고 계신데요. 공공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지금까지 오픈 데이터와 관련된 성과가 좋았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픈 데이터와 디지털 툴을 이용을 해서 신속 대응 전략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으셨는지 저희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 정부,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디지털 거버넌스 전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굿모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오전 8시입니다. 여기 제 집에서 지금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패널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말씀을 하셨다시피 열린 정부의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제에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알 권리 그런 법은 거의 10년 전에 제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한 10년 전에 저희는 오픈 데이터 포털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저희는 한 15개 도시 중에 하나로서 OGP 지방정부 플랫폼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는 세 번째 제3차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 저희는 큰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 과제를 직면하면서 혁신 그리고 개방성 또 포용성을 얼마나 우리가 내재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시험대에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사실 열린 거버넌스가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이 글로벌 커뮤니티의 집단적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과학자, 전문가, 대학, 기관, 또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증거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주력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배워야 됐었고 그리고 이것이 서로 각국 정부에서 많이 공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을 몇 가지 단지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정부 접근이 근본적으로 봤을 때 굿 거버넌스에 기여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열린 정부의 원칙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도 빛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줬던 증거와도 같았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짧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열린 정부 접근을 충분히 소화하려고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증거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부가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데이터를 공개해서 실시간으로 전 사회 일원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2020년 중반에 코로나19 데이터와도 같은 포털을 열었습니다. buenosaires.gov.ar 등 여기 URL에 가서 코로나19에 대한 저희 전체적인 방역 조치, 대응 여력, 그리고 확진자 수, 전체 백신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공개가 됐습니다. 이 정보는 정부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정보였습니다. 그런 정보를 그대로 시민들에게 제공을 했었고 고스란히 제공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생성할 수 있었냐면은 저희 도시의 전체 인구가 한 600만 명인데요. 거의 한두 달 사이에 200만 건 이상의 방문 건수를 저희가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거의 언론에서도 매일매일 접속을 해서 팬데믹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활용했던 근거 자료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는 저희 왓츠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최초의 도시로서 왓츠앱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저희 시민들에게 필요한 즉각 정보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왓츠앱을 통해서 시민들과 더욱더 관여를 하고 어떤 공적인 데이터를 왓츠앱을 통해서 제공을 했었습니다. 왓츠앱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고 결국에는 시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수단 그런 도구가 됐었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백신 그리고 백신을 예약하는 것 그리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해서 다양한 수단을 하는 데 있어서 왓츠앱을 통해서 활용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플랫폼에 담겨있는 같은 증거 그리고 데이터를 이 왓츠앱을 통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는 2차 확산세가 거의 한 3개월 만에 거의 끝났었는데요. 그리고 한 150만 명이 여기 왓츠앱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채널 그리고 기존의 툴을 사용을 하는 것도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구현을 하고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솔루션을 사용을 하는 것도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채널적인 디지털 전략을 우리가 수립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채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더욱더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제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열린 정부 원칙을 우리가 어떻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활용했는지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저희는 전 세계 최초로 저희 기후 변화 행동 계획을 2030년까지 배출량을 50%로 절감을 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 도시가 되고자 하고 합니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그리고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저희는 발표를 했고요. 열린 정부 원칙을 전체 기후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5분 미만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함께 이런 OGP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난지라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난지라님께서는 다양한 기구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죠. 아프리카, 케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해주셨고 또 최근에는 디지털 거버넌스 영역에서 많은 일을 하시면서 포용력,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시기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어떠한 우선순위 행동을 취해야만 우리가 포용성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디지털 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가 어떠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는지 들어보고 또 투명성과 포용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툴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다양한 연구 자료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정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다 이해 당사자 접근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기존의 플랫폼과 포럼을 이용을 해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다음에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과연 시민사회의 참여를 용인할 수 있는 정부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함께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정적인 지원과 정치적인 의지를 통해서 시민사회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또 많은 도전과제와 위험과 기회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원을 제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개선을 하고 디지털 전환을 투명하고 또 책임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난지라 연구원님. 네, 저희 첫 번째 패널 Q&A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공통 질문입니다. 네 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각 패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열린 정부 원칙을 더욱더 실현하고 시민들과 시민사회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부족하다 싶은 점이 무엇일까요? 열린 정부 커뮤니티가 향후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점은 더 잘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어떤 조언이 있으실 경우에 그것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erci beaucoup. Moi, j'ai peut-être deux choses. 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덧붙이고 싶은데요. 우선 하나는 오픈 데이터와 관련된 비전이야말로 첫 번째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EU에서 처음으로 오픈 데이터를 주창하는 국가이고 오픈 데이터 덕분에 저희들이 시민사회에 대해서 좀 더 투명성 있고 공동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프랑스는 인큐베이터 제가 아까 엑셀레이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민 구상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어떤 퍼블릭 액션에 대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흡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주변에서 그 시민들이 주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한 15명의 시민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추첨해서 이들을 위원단으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과 같이 이런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차고에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는 그러한 형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희 프랑스 사회에서 공익이라고 했을 때, 공공재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 시민들과 같이 서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남녀 평등에 대해서 또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정부가 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완전히 흡수하거나 경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같이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저희들이 또 배우고 다른 국가들도 우리의 사례를 바탕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페트로캅 장관님. co-creation or 이런 공동 창출하는 혹은 이제 협업하는 그런 모든 활동의 근간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점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조건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상황도 바뀌고 기술도 바뀌고 지금 예를 들어서 팬데믹과도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아주 예의주시를 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더 나아가서의 신뢰를 더 확충해 나가고 키워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하나의 도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페르난도님 모시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마인드가 우리가 철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무조건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개방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식을 공동 창출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어떤 좋은 전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사회에 우리가 개방을 시키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부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문화에 대해서 정치적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치적 의지나 문화만큼 중요한 것이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속성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특히 포용적 디지털 OGP 플랫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열린 정부 개혁을 더욱더 진행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번 패널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 사례 또 그렇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디지털 베네핏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패널 분들에게도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통찰과 지식을 저희와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주최 측 관계자분들에게 이런 모든 내용, 모든 행사를 다 조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MC분에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라님 또 첫 번째 패널에 계신 모든 연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안냐 칼데로님 다음 패널 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냐 칼데로는 데이터 앤 소사이티 상무님이십니다. 독립적인 비영리 연구기관입니다. 데이터 중심적인 기술과 자동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이번에도 역시 훌륭한 분들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우선 모나 포르티에 캐나다의 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니가닷 디지털 권리재단 이사님이십니다. 또 페이스북 독립위원회 위원이십니다. 닉 피클스 트위터의 글로벌 공공정책 전략 및 파트너십 디렉터이십니다. 그렇다면 저희 안야 좌장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C님 두 번째 패널에 와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포용적 디지털 전체 회의 OGP 2021 글로벌 서밋의 전체 회의입니다. 저희는 열린 정보를 통해서 디지털 보호 장치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아 칼데론이고
이번 두 번째 패널, 폐회식 바로 직전에 패널의 좌장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폐회식 직전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 엄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 패널에서는 저희가 디지털 혁신이 아주 효과적인 하나의 도구로서 열린 정부 개혁을 어떻게 진전시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다양한 내러티브가 있는데 이게 현실이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그리고 다양한 복잡한 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대평가가 되고 있고 자동화 시스템이 예측적인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그렇게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사회를 보는 데 있어서 데이터는 사회를 반영을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그리고 의도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우리가 잘 바라보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존에는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데이터 중심적인 기술 그리고 디지털 솔루션이 사법 정의, 형사사법, 복지, 노동 그리고 주거 안정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관여를 하고 있고 심지어 기본적인 민주사회 근간이 되고 있는 선거에도 디지털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효율성만을 추구를 하게 된다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악화될 수도 있고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소외계층이 더 소외가 될 수 있다거나 혹은 불법 사찰이나 감시가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 앤 소사이티에서는 저희는 데이터 사회의 여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회가 자동화 그리고 IT 기술을 너무나 남용을 하고 오용을 할 때 이것이 시민과 국가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들 간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가 불투명하고 잘 이해되지 않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그런 매개를 통해서 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패널을 통해서 이런 위협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디지털 공간에 시민 영역에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호받으면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다음에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액티브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각 분들에게 3분 내외로 말씀을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40의 위원장님 또 장관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나다는 디지털 정부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몇 달 전에 캐나다 정부는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핵심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안전하고 신뢰 가능하고 그리고 이용하기 편리한 접근하기 편리한 그런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지금 공공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디지털 정부가 과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하며 접근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어떤 보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보호 장치를 두어서 이런 위해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계시는지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저 이렇게 화상으로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7차 OGP 글로벌 서밋을 참석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대한민국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마리아 버론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장국으로서 또한 시민사회 의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OGP 공동체가 좀 더 우리의 노력을 배가해서 반부패와 시민 영역 확장, 시민들의 참여 강화 그리고 포용적 디지털 혁신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주신 데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중요한 대화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툴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정부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그리고 디지털 가능성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디지털 전환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가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지만 또한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희 캐나다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디지털 정부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이러한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하게 제공하면서도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은 쉽지만 굉장히 복잡하죠. 일단 안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언제라도 필요할 때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하기 쉽고 접근성이 쉬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배경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능력치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아주 쉽게 어떤 디바이스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또한 이용하기 쉬운 그런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신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잘 하고 또 이를 잘 확인을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픈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접근성 그리고 보안이라는 것은 이후에 추후 조치로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처음부터 설계할 때 처음부터 고려를 해야 합니다. 디지털 표준을 마련해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아예 이런 표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요. 다양한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픈 표준과 또 오픈 솔루션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윤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높이고 가장 포용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주 고유한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발표한 이러한 전략에 따르면 모든 국민들이 기술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OGP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캐나다는 다른 OGP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OGP 선언문을 서명을 했습니다. OGP 선언문에 보면은 우리는 시민들에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하고 또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를 더 책임성 있고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린 정부의 원칙을 이용을 함으로써 더 나은 시민의 웰빙 그리고 존엄성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중심의 윤리적인 디지털을 구현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플랫폼을 제공을 함으로써 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의 캐나다의 제4차 OGP 행동 계획의 내용을 보시면은 투명성과 또 인지 개선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정부 기관에서 AI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 대시보드를 마련을 해서 모든 정부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모든 설계 과정을 개방함으로써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요. 디지털 정부가 그리고 열린 정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디지털 정부와 열린 정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디지털 정부에 대한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 투명성과 열린 정부, 책임성, 청렴성 그리고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들이야말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신뢰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린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책임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하고 또한 이와 동시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정부의 모든 프로세스에 있어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좀 더 높은 야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OGP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다양한 개혁과 이니셔티브와 또 개방형 시민 그런 과정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정부의 어떤 노력들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아주 그 알고리즘 영향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잠재력이 좀 유망한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가가 이런 체계를,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더욱더 신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캐나다에서의 이 사례를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니가트 다드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하시고 있는 업무가 인터넷의 자유 또 디지털 권리를 더욱더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디지털 영역이 가장 취약계층, 특히 여성 또 인권 옹호자들을 위해서 안전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기술이 오용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법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보호장치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온라인 공간, 그리고 온라인 공간의 안전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별이라던가 장애의 여부 등등 다양한 특징에 따라서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을 경험하는 그 경험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격차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된 이런 공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성 젠더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언론인들의 경우에는 온라인 폭력을 더 많이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남성에 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더 많은 여성들이 성적인 온라인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평판에 위해를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외받은 계층은 더 많은 그런 차별과 또 배제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법과 또 정책을 만들 때 이 모든 다른 여러 구성원들의 입장을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경험을 한 것은 기업들과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찰을 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자율성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보호, 개인 정보 보호라는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라던가 소수민족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제약을 받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NS 회사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어찌 보자면은 이렇게 일부 개인들의 권리를 저해하고 또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현재 당면한 문제이고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관련해서 인권 측면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맥락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초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국가와 시민사회가 현재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국가 정부가 너무 권력을 집중하게 되면서 온라인에서의 자유를 저해하려고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책임성과 그리고 투명성을 SNS 회사라든지 디지털 회사에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현재 기업들의 투명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도 충분하지 않고 또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차이라든지 콘텐츠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들에게 계속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남반구의 그 국가들에 대한 차별도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인간이 또 사람들이 중심에서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기계라든지 디지털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율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특히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 사회의 의견들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한 다양한 사회에 다양한 그 적합한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디지털 권리 재단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SNS 회사들도 나름대로의 참여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참여적인 노력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다양한 맥락을 다 고려를 하고 그리고 다각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될 것이며 또한 다양한 정책과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사회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긴 했었지만 또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가져다 줬다. 특히 역사적으로 많이 소외된 그런 취약계층에게 큰 해를 끼쳤다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시급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단독으로 어떤 한 개 국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OGP와 같은 플랫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닉 피클스 디렉터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 플랫폼들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컨텐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리고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충분한 보호 장치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데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저들에게 있어서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프로세스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혹은 너무나 소수의 이런 문지기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플랫폼 차원에서 자체적인 행동 규범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플랫폼들이 어떻게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침 인사, 오후 인사, 저녁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 이렇게 큰 중요한 회의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어떤 다른 제안과 다양한 절차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기업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인터넷이 결국에는 열린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런 혜택과 해가 있을 때 이것을 잘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열린 인터넷을 계속 보호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널을 통해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대면으로 이런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말씀하셨다시피 신뢰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지금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부가 됐든 혹은 업계가 됐든 혹은 사회 곳곳 여러 영역에서 신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대화를 하고 할 때 이런 액션이 정말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신뢰를 어떻게 다시 구축하느냐 이것이 핵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해결책을 내놓을 때 해결책은 예를 들어서 기업이 무엇을 더 해야 된다 혹은 정부가 기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 규제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핵심에는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의 권익을 유저들의 권리를 어떻게 더 실현시킬 수 있을까 더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저들이 더 온라인 접근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니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규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유저들이 어떤 인터넷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혹은 학대나 피해를 받고 있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열린 인터넷을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초 트위터가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정책 기반자들이 어떻게 이 다양한 위해가 있는데 인터넷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열린 인터넷을 계속 보호를 해서 혜택과 위해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 보고서에 5개의 핵심 원칙을 두었습니다. 열린 인터넷은 모두에게 제공이 돼야 되겠고 열린 표준을 기반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다 각각의 너무나 폐쇄적으로 구현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어떤 절차적인 투명성을 통해서 혹은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투명성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얘기가 이미 나오긴 했었지만
시스템에서는 사람의 인간의 선택 그리고 결정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고 이것을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열린 인터넷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경쟁이 없다면 폐쇄적인 인터넷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인터넷을 차세대 혁신가들, 차세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열려있는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컨텐츠 관리에 있어서 특히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을 양립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컨텐츠는 삭제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둘 것이냐 이게 아니라 다양한 개입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컨텐츠를 다양하게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그리고 개방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책 개발자들에게 있어서는 컨텐츠 관리 그리고 컨텐츠 제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명확한 규칙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고 정부가 컨텐츠에 대해서 규칙을 낼 때 이게 정부의 규칙인지 혹은 기업의 규칙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행위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더더 명확하게 규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원칙들을 통해서 인터넷을 더더 열린 인터넷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열린 인터넷을 통해서 또 열린 정부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열린 사회가 또 구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에서 더욱더 디지털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겠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또 질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개방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혜택을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그들을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논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닉 피클님이 말씀해 주신 바대로 기술을 더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서 기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 디지털 권리 관련 보고서에서 보면 기술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더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AI를 도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OGP나 아니면 인권 옹호가들은 현재 책임성에 대한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데이터 신뢰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성과 관련해서 또 위험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책임성이라는 공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시민들을 위한 책임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OGP 행동 계획 내에서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의미 있는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성이 자동적으로 확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의 시민 참여가 있어야만 책임성을 진정한 차원에서 높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민주적인 그런 절차에서 시민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네, 아무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중에서 아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I can respond from my experience. 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키스탄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규제와 관련된 여러 이슈가 있고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요. 파키스탄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정책을 도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시민들과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기는 합니다. 여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독려를 하기도 하고 또 규제 과정에서도 참여를 촉진하려고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참여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우려사항과 이들의 걱정을 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시민사회의
참여라는 것은 그저 이들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진정한 우려사항, 진정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과의 공동 수기 과정에서 진정한 청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의 수기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양한 상품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도입을 하고 기술적인 정책을 만들고 또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들의 의견이 얼만큼 반영이 되는가, 또 AI를 훈련을 시키는데 시민사회의 의견이 얼만큼 정말로 반영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크님 말씀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 기업 내에 더욱더 유의미한 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책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AI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 얘기를 할 때 있어서 이 시스템이 정말 책임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미지 편집 도구가 있었는데요. 이미지 편집 도구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좀 편향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결과물이 나오는 데 있어서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위터는 저희가 공공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의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제공이 되고 있는 도구는 유저들이 사용을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데프콘이라는 안보 디지털 컨퍼런스에 가서 이 도구를 제공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공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알고리즘의 문제를 찾아봐 주세요라고 저희가 유저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리즘을 보고 정말 이게 필요한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AI 그리고 머신러닝을 여기에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저 경험을 향상시키는지 여부를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에는 알고리즘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지 편집 도구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 없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AI와 머신러닝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모든 것의 정답이 되지는 않는다. 이것을 만병통치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의 기대 수준이 기대치가 너무 높은데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저들의 권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2018년에 했던 다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유저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랭킹된 타임라인을 볼 수 있는지 혹은 역순으로 되어 있는 그런 타임라인을 통해서 다시 말해 매뉴얼하게 생성이 되는 그런 타임라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트위터를 사용할 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알고리즘으로 구현된 타임라인 혹은 기존에 있는 타임라인 중에서 택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알고리즘에 대한 내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고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그런 권리와 그런 권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업에게 그런 모든 소유권이 귀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종종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손쉬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기술의 효용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기술을 사용해야 되거나 기술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요. 저희가 현재 좀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물론 이 과정에서 캐나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열린 정부의 원칙들, 다시 말해 책임성과 정직, 참여 그리고 투명성 이러한 원칙들은 기술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더 효과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좀 더 신뢰가 쌓일 것이고 좀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자와 함께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술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얼만큼 사용할 것이고 과연 이러한 기술이 사용하기에 쉬운지 접근성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평가를 하는데 그런 평가 과정도 아주 처음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고 기술을 개발할 때도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대표성 있는 그런 거버넌스 원칙 같은 데 있어서는 이것은 알고리즘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사람들의 일상 그리고 실제 현실을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About what you mentioned, Minister. 장관님께서 지금 이런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The use of these technologies.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는 어떤 가치나 원칙은 좀 더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종국에는 가고자 하는 사회가 좀 더 정보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의 임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 이게 사회적인 맥락에 실제로 어떤 반영이 되는지 어떤 영향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관련해서 책임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패널 분들께 또 질문을 드리자면 이런 기술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작동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런 책임성 도구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Can I turn it back to you? 네, 니가트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저는 이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선진국의 접근 방법은 좀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유럽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규제와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치가 잘 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법치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또 억압적인 그런 정부가 있는 국가들, 개도국의 많은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효과적이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찌 보자면은 기술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악용해서 반체자 인사들을 억압한다던가 자유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규제를 어떻게 설계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규제 메커니즘도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관련돼서 사실 페이스북에서 제가 또 이 디지털 권리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디지털을 규제하고 또 디지털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선진국 위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개발도상국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닉님이 말씀해 주신 바대로 규제도 물론 필요하고 또 기술과 관련된 통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 차원에서 더 많은 규제를 적용을 할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고도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희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과 관련된 우려가 더 많이 있고 또 기술과 관련된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맥락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회적 맥락이 많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리마인더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은 결국 사회적 기술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책임성인데요. 저희가 책임성을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실제 어떤 해악이 있었을 때, 피해가 있었을 때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구제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서 니가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도 좀 비슷하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열린 인터넷에 대한 여러 위협들이 권위주의적 정권에서부터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민주 국가들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열린 인터넷을 많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오제피와도 같은 것이 있는 게 매우 좋은 게 정부 간의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가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거의 규제가 하나의 국가에서 통과가 되면 다른 나라에 똑같은 규제가 벤치마킹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들이 서로 책임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규제가 인권을 압박하고 그리고 인권 옹호자들 활동가들이 하는 활동을 어렵게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서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정부 간에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프리덤 온라인 연합과도 같은 그런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제 권력을 어떻게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의 주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서비스 간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인터넷에는 사실 어떤 대기업 한두 개가 다 좌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에서는 경쟁이 저하될 것이고 유저들은 선택권이 없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더 이상 압박이 없기 때문에 압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 중립성과도 같은 원칙을 수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개별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이의를 청구를 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구제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차원에 있어서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을 내가 대변할 수 있도록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트위터에 왔었을 때는 저희가 어떤 유저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청구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투명성 차원에서 제가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긴 했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성을 위해서 이게 사람이 됐든 시스템이 됐든 그것을 보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터넷의 그 범위 자체가 커지면서 이제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터넷 자체가 커지면서 이 컨텐츠를 제거하고 삭제를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증폭된 그리고 랭킹된 그런 컨텐츠에 접근을 하고 노출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잘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알고리즘이 예를 들어서 교육 훈련 데이터에 들어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명성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트위터에서 예전에 메타라는 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메타가 사실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이 바뀐 다음부터 그 이전에도 저희가 메타라는 도구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메타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희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사용될 때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충분히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메타라는 도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게 기업이 됐든 정부가 됐든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멘과도 같은 상품은 트위터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제공을 한다거나 혹은 정부에게 정보를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당시에 연구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매우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저희가 API를 새롭게 구축을 해서 연구진이 코로나19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개별 또 사용자의 그 권한, 사용자의 주체성 그리고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방정식의 또 공식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포르티에 장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캐나다 정부가 디지털 그리고 열린 정책을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 차원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 지도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일을 처리를 합니다. 정보도 공유를 하고요.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전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좀 더 뭔가 규칙을 새롭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서 언급이 되었던 투명성, 책임성, 무결성 그리고 참여라는 이런 원칙들을 계속
적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또 더 다양한 정부들이 협력을 해서 뭔가 더 크고 더 혁신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디지털 민첩성을 높이고 또 개방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픈 바이 디자인이라고 해서 설계할 때부터 개방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이미 여기에 와 있다. 하지만 공평하게 배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책임성을 가지고 이런 열린 미래가 현재 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로컬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글로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러면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가 노력을 했고요. 저희는 더 폭넓은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하고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캐나다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세 분 패널리스트 모두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말씀 해주셨고 또 저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취해서 디지털 시대에 민주주의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포용적인 사회를 원하는데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뻤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제 다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폐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환영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자유롭고 국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정부가 열린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It is to make governments more open. 이는 더욱 개방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더욱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한 변화를 향한 개혁이 정부의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분들은 대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선택한 결과니까 자신이 더 책임을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아요. 그냥 맡겨만 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되기 어렵겠죠. 오케스트라도 다양한 악기들이 함께 만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듯이 더 나은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직접 참여해 나가는 일종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이 없어야 되고 약간 새치기야. 이런 거 해도 되나? 국민이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실제 정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장함으로써 투명성 확보되고 있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의 활동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디지털이란 말은 사실 처음 듣는 말인데 세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 10대부터 90대까지 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는 전국의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를 운영하면서 필요하신 디지털 역량들을 교육해드리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열린 정부 파트너십 글로벌 서밋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장으로 수고해주신 아니아님 그리고 패널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OGP 챔피언분들과 개혁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이런 활동가들이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 많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나아지면 우리가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회의에 참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디지털 거버넌스와 변혁의 행동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여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디지털 기술의 오용과 남용을 막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고 폐회식을 잠시 후에 가질 예정입니다. 폐회식에서는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던 글로벌 서밋을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